성당 사무실은 늘 조용합니다. 오후 2시쯤 되면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어 책상 위를 따뜻하게 비춰주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꼭 쥐고 계셨고 뭔가 무거운 짐을 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이걸 맡기고 싶은데요. 할머니가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했어요.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누군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노트 한 권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누군가 제 기록을 본다면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정혜. 노트를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결혼한 지 불과 열흘 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글씨체는 정성스럽고 또박또박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떨리는 손글씨로 바뀌어 갔죠. 저는 이정혜입니다. 올해 65세고요. 한 달 전에 재혼했어요. 노트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행복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정혜 씨는 왜 결혼 후 불과 열흘 만에 이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노트 속 이야기는 경기 광주의 한 전원주택에서 시작됩니다. 사별 후 6년째 혼자 살던 이정혜 씨의 평범했던 일상이 한 남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니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약수터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던 남자를 만났어요. 서진호라고 하더군요. 67세, 나보다 2살 위였죠. 정중하고 조용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이 심상치 않았어요. 근데 이상했던 건 그분 바짓단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약수터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고 했는데 왜 바지가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이 기록은 점점 더 깊은 불안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정혜 씨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정혜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6년이 흘렀어요. 경기 광주의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죠. 처음엔 적막감이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름 평온한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산책을 나가곤 했어요. 집 뒤편에 있는 약수터까지 걸어가는 게 제 일과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약수터 근처를 걸었는데 낯선 남자가 자전거 옆에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자전거 바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분이 허리를 굽혀 열심히 수리하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첫인상이 참 온화했습니다. 67세라고 하셨으니 저보다 2살 위셨죠. 아, 체인이 빠져서요. 괜찮습니다. 곧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서진호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손재주가 있으신지 금세 자전거를 고쳐내셨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저도 이 근처에 살거든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상하게도 처음 본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만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서진호 씨가 자전거에 올라타며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그분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호 씨 바짓단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던 게 떠올랐거든요. 약수터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고 했는데 왜 바지가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약수터 앞은 포장도로인데 말이에요. 체인 고치느라 더러워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니 사소한 것도 유독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진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설명되지 않는 위화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그 후로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마트에서도 동네 산책길에서도 서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잦았지만 그땐 그저 반가웠어요. 어느 날 동네 찻집 앞에서 또 마주쳤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주 보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진호 씨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수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저야 좋죠.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서 말상대가 있으면 고맙습니다. 찻집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호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으시나요? 제가 계산할게요. 제가 지갑을 꺼내려는데 진호 씨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그래서 진호 씨가 계산을 했어요.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확실합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였어요. 진호 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 카드로 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히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진호 씨가 먼저 카드를 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 네. 맛있었어요.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작은 노트 한 귀퉁이에 그 대화를 적어뒀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진호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씩 외로움을 토로했죠. 혼자 사니까 밥 먹는 맛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사람 냄새 나는 밥상이 그립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진호 씨와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식사하고, 마치 부부처럼 행동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부부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 사장님이 남편분이 참 다정하시네요 라고 말할 때면 진호 씨가 환하게 웃곤 했어요. 2달 정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데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진호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저 같은 늙은이를 받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모든 게 제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분이 참 묘했어요. 65세에 다시 누군가와 가족이 된다는 게 꿈 같았거든요. 진호 씨도 많이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잘 부탁드려요. 진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어색하기도 했죠. 서로 나이도 있고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지내기로 했거든요. 안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호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 깜빡할 뻔했네요. 제가 살던 곳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있거든요. 정리해둬야겠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서류인가 봐요? 네, 그냥 개인적인 문서들이에요. 금방 정리하고 올게요. 진호 씨가 봉투를 들고 안방을 나갔어요. 발소리를 따라가 보니 거실 쪽으로 향하더군요. 잠시 후 물소리가 들려서 화장실에 간 줄 알았는데 다시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서랍을 여닫는 소리였어요. 궁금해서 살짝 문틈으로 봤는데 진호 씨가 거실 서랍장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아래 깊숙한 서랍을 열고 그 봉투를 넣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 몰래 숨기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왜 당당하게 정리하지 않고 저렇게 몰래 숨기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부부가 됐는데 숨길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호 씨가 안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이제 푹 쉬시죠.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떨쳐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진호 씨가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이 참 좋네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방이 몇 개죠? 월세 받는 건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은행 업무는 언제 주로 보세요? 어느 지점을 이용하시고요? 처음엔 새 가족이 된 만큼 서로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질문이 계속되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 재산이나 수입에 관한 질문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묻는 것 같지만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했거든요. 남편분이 물려주신 게 있나요? 보험이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이런 걸 묻는 걸까요? 정말 관심에서 나온 질문일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노트에 적었어요. 서로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왜 난 숨을 쉴 수가 없을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결혼한 지 겨우 며칠 됐는데 벌써 이런 생각이 든다니.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진호 씨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손녀 민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대학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중간에 진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누구랑 통화해요? 손녀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호 씨가 갑자기 제 핸드폰을 손에서 뺏어갔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죠. 잠깐만요. 뭐 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요. 그냥 누구인지 궁금해서요. 핸드폰을 돌려받고 다시 민지와 통화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더군요. 할머니, 방금 뭔 일 있었어요?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렸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가 잠깐 핸드폰을 만졌을 뿐이야.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뺏었다고요? 왜요?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아저씨가 핸드폰을 뺏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진호 씨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아서 얼른 통화를 마쳤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통화를 끊자마자 진호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은 증거로 남겨야 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호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조작했어요. 그러더니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뺏었다고요? 왜요? 응, 아저씨가 핸드폰을 뺏었어. 제 목소리였어요. 방금 전 민지와 나눈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제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녹음하는 걸까요? 왜, 왜 제 통화를 녹음하셨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무슨 문제요? 무슨 증거요? 도대체 뭘 위해서 제 사생활을 감시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진호 씨가 제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니. 다른 것들도 녹음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통화도 녹음하셨나요? 필요하면 했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서로를 보호한다고요? 이게 보호인가요? 저는 감시당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트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느끼는 모든 걸 기록하겠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나의 유일한 증거니까.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진호 씨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노트에 적었어요. 언제부터 제 통화를 녹음했는지, 어떤 내용들을 녹음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든 게 의문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록되었을까 하는 거였어요. 제 일상이, 제 사생활이 모두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녹음 파일 사건 이후로 진호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조심스럽게 돌아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혜 씨, 우리 이제 가족인데 이 집 명의에 제 이름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부인데 재산도 공동으로 관리해야죠. 그날부터 거의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투자도 하고 새로 인테리어도 하고 싶은데 가족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려고 하세요? 통장도 같이 쓰면 편할 텐데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처음엔 부드럽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진호 씨는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결혼했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정말 믿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노트에 적어둔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니 확신이 섰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진호 씨가 외출한 사이에 은행에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명의 변경이나 추가는 절대 안 되도록 동결 조치도 부탁드려요. 은행 직원이 이유를 물어봤지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했죠. 통장과 카드도 모두 새로 발급받겠어요.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최소한 제 재산은 지킬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경찰서에 갔어요. 노트와 진호 씨 핸드폰에 있던 녹음 파일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혼인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서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관이 노트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일단 수사를 시작하겠고 신변 보호 조치도 신청해 두겠어요.
그리고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경찰서에서 나오니 하늘이 무척 파랗게 보였어요.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진호 씨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였어요. 오늘 된장찌개네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진호 씨가 기뻐하며 밥상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진호 씨는 여전히 재산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내일 은행에 같이 가요. 통장 정리도 하고 투자 상품도 알아보고요. 네, 생각해 볼게요. 거짓말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어요. 내일 새벽에 이 집을 떠날 거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새벽 5시였어요. 진호 씨가 평소처럼 조깅을 나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 정도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침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어요. 도장부터 챙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절대 남겨둘 수 없었거든요. 새로 만든 통장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도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는지 모릅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배신한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다시 당신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왔어요.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들이었습니다. 진호 씨와 함께했던 2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 결정을 내렸을 때의 행복, 그리고 점점 커져가던 불안과 공포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에 미리 써둔 편지를 문에 붙였습니다. 서진호 씨,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집도 제 인생도 당신이 손댈 수 없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제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의지가 말이에요.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0월 말이라 제법 쌀쌀했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집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6년 동안 혼자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진호 씨와 함께했던 악몽의 공간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정말 안녕이야. 집에 작별 인사를 하고 골목길로 걸어 나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어요. 큰 길까지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봤는데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정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야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은희야,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잠시 여행 좀 다녀올게. 나중에 연락할게.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저 진호 씨에게서 멀어지는 게 중요했거든요. 택시 창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65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거든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기차역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집을 떠난 지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진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진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사기범이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혼인 사기를 저질러온 상습범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8명이에요. 담당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 안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혼자 사는 여성들이었고 패턴도 거의 동일합니다. 약수터나 공원에서 우연을 가장에 접근하고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한 후 결혼을 제안하죠. 제가 당했던 수법과 똑같았어요. 지능 묻은 바짓단, 계산 착각,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였습니다. 이정혜 씨가 신고해 주신 덕분에 현재 수감 중인 다른 피해자 5명도 구제할 수 있었어요. 모두 재산 피해를 당한 상태였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처럼 외로운 노년을 보내던 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정혜 씨가 작성하신 노트 말인데요. 혹시 복지관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해도 될까요? 개인정보는 모두 가린 채로요. 노트를 교육 자료로 쓴다고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제가 당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의미 있는 일 같았습니다. 제 실수가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좋아요. 혹시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줄어든다면 기꺼이 협조하겠어요. 복지관에서 첫 강의가 열린 날 저도 참석했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20여 명 모여 있었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사람을 만날 뻔했거든요. 이 이야기 듣고 나니 확신이 서네요. 그 순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내가 시작한 사랑이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기록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아직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평온합니다. 딸과 손녀가 있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65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에요.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해요. 65세에도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재혼의 설렘은 늘 그걸 기대했을 때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막상 재혼해보니 제 아무리 상대가 재벌이라도 즐거운 건 아닌가 봅니다. 너무 절제된 삶과 집이지만 편히 있지 못하는 생활,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 품위를 강요받는 것은 저를 즐거움과 동떨어지게 만들어요. 늘 자기 검열의 삶을 살게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시나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게 부인한테 할 소리일까요? 매일 이어지는 이런 삶, 제가 굳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재혼했냐는 쓴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네요. 저는 박소연입니다. 올해 57, 미용실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죠. 남편은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지혜는 결혼해서 서울로 갔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지역 자선행사에서 봉사 미용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할머니들 머리 다듬어 드리고 파마도 해드리고 그런데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무게감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긴장하는 게 느껴졌죠.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도원그룹 회장님이시네. 도원그룹.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분을 의자에 앉혀드렸어요. 윤태훈 회장. 64이라고 하셨지만 관리를 잘 받으신 건지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좀 길어졌네요. 정리 좀 해주시겠소? 저는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었어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죠. 그런데 거울로 보니 윤태훈 회장이 저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력이 좋으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소? 그냥 오래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군요. 머리를 다 자른 후 윤태훈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곁에 두고 싶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뭔가 꿈 같은 상황이었죠. 20도 아니고 30도 아닌 57의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그 후로 윤태훈 회장은 자주 미용실에 오셨어요. 머리를 자르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셨죠. 젊었을 때 이야기, 사업 이야기, 때로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도요.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다시 설렐 줄 몰랐거든요. 딸 지혜가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윤태훈 회장 이야기를 꺼냈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엄마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용실에 오는 단골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소연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이번 한 번만은 나도 여자로서 대접받고 싶었거든요. 혼자 살아가는 것도 지겨웠고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태훈 회장이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하신 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외롭지 않을 겁니다. 저와 함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죠. 품격 있는 삶이라니. 미용실만 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윤태훈 회장의 의견이었어요. 화려한 건 품위에 맞지 않는다면서요. 사실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용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딸 지혜와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조용한 시기였어요. 신혼여행도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80평이 넘는 커다란 집이었죠. 처음 들어섰을 때 숨이 막힐 정도로 웅장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까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요. 윤태훈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 넓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차가웠거든요.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났는데 침대 옆 탁자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제목이 하루 일정표였습니다. 700 기상, 800 요가 및 스트레칭, 900 아침 식사, 1000 독서 시간, 1200 점심 식사, 1300 허가된 외출 또는 휴식, 1500 귀가, 1600 다과, 시간, 1800 저녁 식사,
2000 자유시간 2200 취침.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건강관리를 위한 권유사항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게 다 정해진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윤태훈 회장은 아침 신문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생활의 품격은 리듬에서 나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야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기본이죠. 하지만 저는 미용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이제 하지 마시오. 사모님이 왜 그런 고된 일을 하겠소?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미용실은 제 삶 그 자체였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만두라고요? 하지만 그게 제 일인데, 이제는 품격 있는 사모님이 되는 게 당신의 일입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저는 그날부터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했어요. 처음 해보는 요가는 어색하기만 했죠. 독서 시간에는 윤태훈 회장이 추천해 주신 경제서적이나 인문학 책을 읽어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은 가벼운 오락거리라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외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미리 말씀드려야 했죠. 마트에 좀 가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건 직원이 가져다 줄 테니 집에 계시오. 친구 좀 만나려고. 어떤 친구인가요? 사모님의 품위에 맞는 분인지 확인해 봐야겠소.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요? 아니면 감옥 생활인가요? 하지만 윤태훈 회장은 늘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위한 일이오. 품격 있는 여성이 되려면 이런 절제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허락받아야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윤태훈 회장의 의견이었어요. 화려한 건 품위에 맞지 않는다면서요. 사실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용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딸 지혜와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조용한 식이었어요. 신혼여행도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80평이 넘는 커다란 집이었죠. 처음 들어섰을 때 숨이 막힐 정도로 웅장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까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요. 윤태훈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 넓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차가웠거든요.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났는데 침대 옆 탁자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제목이 하루 일정표였습니다. 오전 7시 기상, 오전 8시 요가 및 스트레칭, 오전 9시 아침 식사, 오전 10시 독서 시간, 오후 12시 점심 식사, 오후 1시 허가된 외출 또는 휴식, 오후 3시 귀가, 오후 4시 다가 시간,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8시 자유시간, 오후 10시 취침.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건강관리를 위한 권유사항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게 다 정해진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윤태훈 회장은 아침 신문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생활의 품격은 리듬에서 나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야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기본이죠. 하지만 저는 미용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이제 하지 마시오. 사모님이 왜 그런 고된 일을 하겠소?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미용실은 제 삶 그 자체였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만두라고요? 하지만 그게 제 일인데,
이제는 품격 있는 사모님이 되는 게 당신의 일입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저는 그날부터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했어요. 처음 해보는 요가는 어색하기만 했죠. 독서 시간에는 윤태훈 회장이 추천해 주신 경제서적이나 인문학 책을 읽어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은 가벼운 오락거리라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외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미리 말씀드려야 했죠. 마트에 좀 가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건 직원이 가져다 줄 테니 집에 계시오. 친구 좀 만나려고. 어떤 친구인가요? 사모님의 품위에 맞는 분인지 확인해 봐야겠소.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요? 아니면 감옥 생활인가요? 하지만 윤태훈 회장은 늘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위한 일이오. 품격 있는 여성이 되려면 이런 절제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허락받아야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통제된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 윤태훈 회장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혼자 간단히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어요. 미용실에서 일할 때는 늘 그랬거든요. 바쁜 하루가 끝나면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곤 했죠. 물이 끓고 면을 넣자 고소한 라면,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훈 회장이 들어오시는 소리였어요. 무슨 냄새지? 회장은 거실로 걸어오시더니 주방을 바라보셨어요. 제가 라면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죠. 라면 냄새는 품위가 떨어지잖소.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 앞으로는 이런 음식 드시지 마시오. 사모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품위에 맞지 않는다니. 저는 조용히 라면을 버렸습니다. 아까운 음식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윤태훈 회장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드레스 한 벌을 들고 계셨죠. 이거 한번 입어보시오. 파란색 실크 드레스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옷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새 옷 같지 않았거든요. 옷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예쁜 옷이네요. 새로 사주신 건가요? 아니요. 전처가 입던 옷이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전처의 옷이라고요? 윤태훈 회장의 첫 번째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옷을 저에게 입으라고요? 전처는 이 옷을 입고 늘 허리를 꼿꼿이 세웠는데 자세가 참 우아했소. 무심한 말투였어요.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것처럼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드레스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번 입어보시오. 사이즈도 비슷할 텐데.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몸에 딱 맞았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거실로 나가자 윤태훈 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전처만큼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군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처만큼은 아니라니. 저는 전처의 대체품이었나요? 그저 빈자리를 메우는 존재였을까요? 전처는 이 옷을 입고 파티에 자주 나갔소.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었지. 또 전처 이야기였어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이 집에 있는 것도
모든 게 어색했어요. 당신도 전처처럼 우아해지려면 노력이 필요하오. 그날 밤 저는 드레스를 벗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그림자 같았죠. 난 누구 대신 살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박소연이 아니라 전처의 대역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전처가 입던 옷을 입고 전처가 살던 집에서 전처처럼 행동하기를 요구받고 있었죠. 그때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태훈 회장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제게 하는 말도 모든 게 전처와 비교하는 시선이었어요. 저는 제가 아닌 누군가가 되기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처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윤태훈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도원문화재단 창립 기념식이 있소. 함께 가시죠.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는 거였어요. 윤태훈 회장의 사모님으로서 말이죠. 저는 긴장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전처가 입던 검은색 드레스를 입으시오.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옷이니까. 또 전처의 옷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체념하게 됐거든요. 당일 아침 미용사가 집으로 왔어요. 머리도 해주고 메이크업도 해줬죠.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화려하고 어색했습니다. 아름다우시네요. 윤태훈 회장이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적당히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죠. 행사장은 특급 호텔의 대연회장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정치인, 기업인, 문학의 인사들까지. 저는 윤태훈 회장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도원문화재단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가 멘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윤태훈 회장님과 함께 오신 분이 계시네요. 이번에 회장님께서 새롭게 모신 사모님이시죠?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모님께서는 미장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순간 객석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미장원에서 재벌가로. 참 드라마틱하네. 나이 차이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신기한 구경거리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윤태훈 회장은 어떨까 싶어 옆을 봤는데 가볍게 미소만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앉아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분이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랑스러움도 애정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죠. 행사가 계속 진행됐지만 저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거든요. 호기심 어린 눈빛들, 때로는 비웃는 듯한 표정들까지. 축하드립니다. 행사 후 사람들이 저희에게 인사를 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윤태훈 회장에게만 향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서 있는 장식품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참 복이 많으시네요.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기념 촬영 시간이 됐어요. 윤태훈 회장과 저는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저 자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찍힌 사진들을 봤어요. 윤태훈 회장은 여유롭고 당당해 보였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색하고 긴장한 표정, 억지로 지은 미소, 마치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끼어든 것 같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윤태훈 회장의 동반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전시용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액세서리 같은 존재였죠. 그날 밤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모두 지웠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그날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시된 물건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들을 지우고 싶었어요. 그 굴욕적인 행사가 끝나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나니 화장대 거울 옆에 하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행동 지침 마이너스 박소연 여사님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체크박스가 있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허락 없는 외출 금지 웃을 땐 이마에 주름 생기지 않도록 주의 회장님 앞에선 앉기 전 무릎 살짝 굽히기 딸과의 통하는 회장님. 승인 후 가능 식사 시 젓가락 소리 내지 말 것 하루 3번 거울 앞에서 자세 점검하기.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훈련시켜야 할 동물로 보는 건가요? 가장 충격적인 건 딸과의 통화까지 승인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지혜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와 통화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여보, 이게 뭐예요? 아침 식사 시간에 윤태훈 회장에게 그 종이를 보여드렸어요. 회장은 신문을 보며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모님의 품위 향상을 위한 지침입니다. 어제 행사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보였거든요. 아쉬운 점이라니요? 웃을 때 이마에 주름이 생겼고 자세도 좀 구부정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웃는 것도 통제하고 자세도 지적하고 이건 너무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전 인형이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윤태훈 회장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사모님, 품위 있는 생활에 적응 못하시겠다면 계약을 다시 봐야겠네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계약이라니. 우리 결혼이 계약이었나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계약 결혼이었단 말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할 때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혹시 잊으셨나요? 저는 멍하니 회장을 바라봤어요. 결혼 계약서라니. 그때는 단순한 서류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저는 침대 옆 서랍을 뒤졌어요. 결혼할 때 받았던 서류들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참을 찾다가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페이지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충격적인 조항들이 나왔습니다. 제7조 배우자는 상대방의 생활 방식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12조 혼인 중 일방적 해지 시 위자료 지급하지 않음 제15조 혼인관계 파탄 시 모든 재산은 원 소유자에게 귀속됨.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결혼 계약서가 아니라 노예 계약서 같았어요. 만약 제가 이 결혼을 끝내고 싶다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윤태훈 회장이 왜 그렇게 자신있게 저를 통제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이미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 행동 지침을 따라야 했어요. 외출하려면 허락을 받고 웃을 때는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고 딸과 통화하기 전에도 미리 말씀드려야 했죠. 지혜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요? 그냥 안부 인사요. 너무 자주 통화하는 것도 좋지 않소? 이번 주는 이미 한 번 했으니까 다음 주에 하시죠. 제 딸과 통화하는 것도 배급처럼 정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허락받고서만 가능했습니다. 어떤 날은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맞나? 숨은 쉬고 있지만 제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로봇처럼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삶이었어요. 밤마다 그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어디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지 찾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완벽했어요. 제가 먼저 나가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갇혀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계약서의 진실을 알고 난 후 몇 주가 지났어요.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뭘 해도 지적받고 뭘 말해도 전처와 비교당하니까 입을 열기가 두려워졌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가정부가 차려준 정갈한 한상이 식탁에 놓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윤태훈 회장과 함께하는 식사는 늘 조용했습니다. 대화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회장이 젓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모님, 오늘 집안 정리는 어떻게 하셨소? 네. 아침에 거실 쿠션이 삐뚤어져 있더군요. 그리고 현관 신발도 제대로 정렬되지 않았고, 저는 당황했어요. 아침에 분명히 정리했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죄송해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처는 말 안 해도 척척 알아서 했소. 또 시작됐어요. 전처 이야기. 이제는 지겨울 정도였죠. 집안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관리했어요. 제가 뭔가 지적할 일이 거의 없었지. 회장은 마치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당신은 좀 많이 노력해야겠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좀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냥 고개를 숙였죠.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전처는 이런 면에서 정말 완벽했소. 당신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겠어요. 식사도 다 안 했는데 어디 가시오? 배가 불러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거든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게 터진 거였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란 사람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살아온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저는 박소연이에요. 누군가의 대체품이 아니라 고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저는 전처의 그림자가 됐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이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숨만 쉬고 있을 뿐 진짜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윤태훈 회장이 회사에 나간 후였어요. 저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옷들만 골라서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었죠. 어차피 여기 있는 건 대부분 윤태훈 회장이 사준 거였으니까. 결혼 반지도 화장대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대역이 아닙니다. 제 삶을 찾아가겠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제 마음을 다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그 행동 지침 메모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죠. 이제 누구의 지침도 따르지 않을 거예요.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잠시 머물렀던 곳일 뿐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오랜만에 제 의지로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오래 햇빛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 삶을 되찾는 여행이 말이죠. 집을 나온 후 갈 곳은 한 곳뿐이었어요. 미용실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지연의 집이었죠. 지연은 제가 윤태훈 회장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사람이었어요. 문을 열어준 지연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여보내줬어요. 들어와. 일단 앉아. 지연은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앞만 바라봤죠.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연아, 무슨 일 있었어? 조심스럽게 묻는 지연의 목소리에도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처음 며칠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밥을 차려줘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곤 했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소연아,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일주일째 되던 날 지연이 제 앞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겨우 입을 열었더니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나 틀렸나 봐. 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무슨 소리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결혼. 그게 결혼이 아니었어. 그냥 계약이었어. 그때부터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일정표 이야기, 전처와 비교당했던 일들, 행동 지침까지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그런 일들을 겪었던 건지. 지연은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아, 그게 결혼이야? 그냥 감옥이잖아. 그래도 난 적응하려고 노력했어. 품위 있게 살려고. 품위? 소연아, 넌 거기서 죽은 표정으로 살고 있었어. 지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죽은 표정으로 살고 있었다니. 정말 그랬나요? 처음에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 봤잖아. 그때 내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 근데 지금은 지연이 말을 멈췄어요. 거울을 가져와서 제 앞에 놓았죠. 내 얼굴 한번 봐봐.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죠. 눈에는 힘이 없고 입꼬리는 처져 있고 정말 죽은 사람 같았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였죠. 지연아, 나 정말 바보였어. 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을까? 지연은 제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나온 게 다행이야. 늦지 않았어. 며칠 더 지나서 마음을 정리한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계약서 조항이 좀 까다롭네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결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정신적 고통이나 인격 모독 등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윤태훈 회장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체면에 금이 간다며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했어요. 위자료도 어느 정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제 삶만 돌려주세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것만이면 충분해요. 그날 밤 지연의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박소연이 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박소연 말이에요. 소연아, 이제 뭐 할 거야? 지연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미용실. 다시 하고 싶어?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 그게 맞아. 내가 가장 빛날 때가 손님들 머리 만져줄 때였어. 맞아요. 저는 미용사일 때 가장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예뻐졌다고 기뻐할 때 저도 함께 기뻤거든요. 그게 진짜 제 모습이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작은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와는 정반대인 곳이었죠. 하지만 이곳이 제게는 훨씬 편안했어요. 소연에어라는 간판을 다시 걸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오랜만에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제가 주인인 공간이 생긴 거였죠. 미용실은 예전보다 작았어요. 의자 3개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지침을 주지 않고 아무도 제 웃음을 통제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어요. 김순자 할머니셨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미용실 단골이셨죠. 소연아, 그동안 어디 갔었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게 진짜 관계구나 싶었어요. 계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 말이에요. 할머니,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너만 하면 다 예뻐. 내 손은 마법손이야. 할머니의 머리를 만지며 가위를 들었을 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윤태훈 회장과 살 때는 뭘 해도 불안하고 떨렸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돌아온 거였어요. 할머니, 여기는 정해진 웃음도 없고 정해진 옷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가 되는 곳이에요. 뭔 소리야? 원래 넌 그런 애였어. 밝고 착하고.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랬어요. 저는 원래 밝은 사람이었어요. 손님들과 수다 떨며 웃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이 예뻐지는 걸 보며 기뻐했죠. 몇 주가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모두들 제가 어디 갔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돌아온 걸 반겨줬죠. 소연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예전보다 더 예뻐 보여요.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거울을 봤어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눈에 생기가 돌아왔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어요. 어느 날 딸 지혜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혜를 보니 반가웠어요. 엄마, 여기 정말 예쁘네. 지혜는 미용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거든요. 엄마가 직접 꾸몄어? 응. 하나하나 다 내 취향대로 했지. 제가 좋아하는 화분들, 따뜻한 색깔의 조명, 편안한 음악.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만든 공간이었죠. 엄마, 머리 좀 해주세요. 지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딸의 머리를 만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윤태훈 회장과 살 때는 딸과 만나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었거든요. 머리를 다듬어주며 지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연애 이야기, 직장 이야기, 친구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엄마, 후회해? 지혜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결혼 이야기는 한 번도 자세히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웃었어요. 아니, 잠깐 미쳤었지. 엄마, 괜찮아.
이제는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저는 다시 저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제 선택을 믿고, 제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제 꿈을 응원하게 됐죠. 그때는 왜 그랬을까 싶어.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더라. 그냥 내가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박소연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웃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진짜 삶을 살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작은 소원을 빌었어요.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길. 그리고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도 용기가 생기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길 말이에요. 회장님께 약과 지갑 속 영수증 정리를 부탁받았어요. 회장님의 지갑을 정리하는 와중에 그때 창문 너머로 경비원이 빤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지갑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회장님의 돈을 훔친다고 오해를 할까봐 저녁까지 걱정되었습니다. 심지어 경비원은 그 내용을 회장님 측근인 김 이사에게 다가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좀 억울한 마음이 있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최윤정, 올해 62세입니다. 한때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매니저로 일했었죠. 그런데 이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딸의 유학비, 밀린 월세, 쌓여가는 공과금까지. 이제 제게 남은 건 마지막 이력서 한 장뿐이었어요. 그날 아침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눈에 띈 공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입주가사 도우미 급구, 성북동 고급 단독 빌라, 월급 협의 가능. 보통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전화를 걸었더니 소개소 소장이 이상하게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 집은 조금 특별해요. 직접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북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거대한 단독 빌라. 마치 옛날 양반집 같은 품격이 있었어요. 인터폰을 누르려는데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에 다가가니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한 노신사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한 범상치 않은 기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바로 서정문 회장이었죠. 최윤정 씨인가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아보지 않겠소?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면접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월급은 1,000만 원이요. 제 입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지금까지 받아본 월급 중 가장 큰 금액이었어요. 단 밤에도 나를 좀 살펴주시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밤에 살펴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서정문 회장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덧붙였습니다. 혈압 체크, 수면 상태 확인 정도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밤중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서 말이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택한 건지, 왜 이렇게 높은 월급을 제시하는 건지. 하루 정도 생각해보고 답을 주시겠소? 서정문 회장의 눈빛에는 기대와 함께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하는 생각과 함께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서정문 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좋은 사람을 찾고 있었소? 오랫동안 말이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에게 온 마지막 기회일까? 그리고 그 외로워 보이던 회장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어쩌면 저만큼이나 절실한 사람을 만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소개소에 들렸습니다. 소장에게 어제 일을 자세히 물어보려 했거든요. 소장님, 그 집 정말 괜찮은 곳인가요? 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집은 원래 아무도 안 받기로 한 집이에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역시 뭔가 이상한 게 있었구나 싶었죠.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라기보다는 서정문 회장님이 워낙 까다로우세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분들이 10명도 넘는데 다들 첫날 만나고 나서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거절했을까? 혹시 제가 모르는 무서운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어제 회장님이 직접 문을 여셨다고요? 보통은 김 이사님이 나오시는데 소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월급도 직접 말씀하셨다면서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저는 서정문 회장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밤에도 나를 좀 살펴주시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단순한 건강 체크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소장님, 저는 그냥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일어서려는 저를 소장이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까 회장님 댁에서 전화 왔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안에 답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끝이라고. 오늘 안에요? 네. 회장님 말씀이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재촉하는 걸까?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소장이 저를 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윤정 씨,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월 1,000만 원이라니. 제가 이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조건은 처음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제 처지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딸의 유학비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왜 저를 택하신 걸까요? 분명 더 젊고 경험 많은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문을 여셨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가보겠어요. 성북동으로 향하는 길,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결정을 내려야 했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다시 그 높은 철문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인터폰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서정문 회장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결정하셨소?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맞을까? 하지만 서정문 회장의 눈을 보는 순간 어제 느꼈던 그 외로움이 다시 보였어요. 예, 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확고했습니다. 서정문 회장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어요. 고맙소. 짐은 언제 가져오시겠소? 내일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그러시오. 그럼 오늘은 집안을 구경해 보시지.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혈압계와 작은 수첩을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 서정문 회장이 말한 시간이었죠. 회장님 방 앞에 서니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일까? 62세 여자가 78세 남자 어르신의 방에 들어간다는 게 아무리 일이라고 해도 어색하고 떨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윤정입니다. 들어오시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손잡이를 돌리는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서정문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 차림이었는데 단정하게 입고 있는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어요. 혈압 체크해 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며 다가갔습니다. 혈압계를 준비하는 동안 회장님은 조용히 팔을 내밀었어요. 혈압계 커프를 감으면서 회장님의 팔을 살짝 건드렸는데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체온이 좋으시구나 싶었어요. 상압 135, 하압 82, 정상 범위네요. 수첩에 기록하면서 말했더니 서정문 회장이 제 손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자네 손이 따뜻하구려.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손을 슬쩍 뒤로 빼려 했는데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수면제 없어도 될 것 같소? 수면제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더니 회장님이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요즘 잠이 안 와서 매일 먹고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편안하오. 그 말에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있다고 편안하다니.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쉬세요.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저는 혈압계를 정리하며 서둘러 나가려 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문 쪽으로 돌아서는데 문 위쪽에서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건 뭐지? CCTV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작은 렌즈 같은 게 있었고 붉은 표시등이 켜져 있었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있었던 건가? 뭔가 이상한 것이라도 보셨소? 서정문 회장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돌아봤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CCTV 말이요? 회장님이 제가 본 것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네. 저게 사람을 믿고 싶지만 감시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소? 회장님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이 나이가 되면 조심할 게 많소.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더욱.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자네를 의심해서가 아니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지. 네,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건 감시인가 아니면 제게 대한 신뢰의 시험인가. 방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사 도우미들이 왜 이 집을 떠났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이런 감시 속에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도 CCTV가 있을까? 갑자기 모든 곳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첫날부터 이런 기분이라니.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한편으론 서정문 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자네 손이 따뜻하구려.
그리고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말. 정말 제가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복잡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서정문 회장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마다 죽을 끓여드리고 오후에는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회장님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고마워하셨죠. 식사할 때마다 자네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소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의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까지 하루에 드실 약이 꽤 많으셨거든요. 윤정 씨, 오늘 약은 자네가 정리해줘. 회장님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지갑 안에 약봉투 영수증도 있소. 그것도 함께 정리해주면 좋겠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님이 가리키는 서재 책상으로 갔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두꺼워 보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정말 약국 영수증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영수증 사이사이에 통장과 카드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필요한 영수증만 꺼내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경비원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를 힐끗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순간 불안해졌어요. 지갑을 만지고 있는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혹시 돈을 훔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서둘러 영수증만 꺼내고 지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분명히 뭔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찾았소? 회장님이 물어보셨을 때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네, 찾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회장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저는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내다보니 김 이사가 경비원과 뭔가